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 김호철 임명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김호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감사원장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은 내일 12월 30일 채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선서하고 모두 발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놓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물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직 후보자 김호철.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6대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제 역량과 소신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윤리강령이 지시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국가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을 결합시켜 국민의 생명 안정과 권익 보장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탰던 경험을 살려 감사원, 나아가 공직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보고자 감사원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 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서로 간의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간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그 사명과 가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란들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헌법기관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에 있어서도 국민, 국회 등 외부의 감사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원 사무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늘진 곳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 기관 간 갈등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생태계의 급속한 진정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서는 공직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모범 사례 발굴 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업무 역량뿐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희 평소 소신과 신상에 관하여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엄중히 받아들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교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버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입니다. 예?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등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왜 미동에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가지고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정말 이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은 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을 지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예,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올 때까지 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자, 우리 백성현 의원님. 소리 나오나요? 네네. 지금 자료 제출을 핑계로 뭐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4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 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이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죠.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나 많은데 이상.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를 이어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때는 32%에 불과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준호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님,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다는 논란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언론에 그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로 돼서 그 부분 파악해보지 않으셨던가요? 언론 얘기만 하시나요?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쇄신 TF가 출범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상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원은 운영쇄신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감사원에는. 그래서 3개월이 좀 안 되죠. 2025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 감찰권 남용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던가요? 운영쇄신 TF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김인혜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다. 감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번 운영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감사, 표적감사, 봐주기 감사 논란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개적 반발과 내부 저항이 거셌죠. 그 속에서도 군사기밀 누설, 감사위원회 패싱, 인사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쇄신 TF에서 했던 일을 가만 보면 조금 석연찮은 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제가 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쇄신 TF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른바 고압 감사나 표적 감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논란이 된 그 감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골고루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이 집값,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통계감사는 이게 지금 강압감사 의혹으로 요 운영쇄신 TF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거든요. 통계감사가. 그런데 그때 통계감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모감사관이 TF 인사운영혁신팀 팀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후보자의 지위에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정모감사관이 당시 통계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건 아니다라는 변소를 하는 측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상이 된 사건에 있어서 실제 감사를 했던 사람이 TF팀의 어떤 조사하는 인원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제가 내용을 입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감사 대상이 된 사람, 감사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사를 한 사람으로 포함됐습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관계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그게 하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유병호 사저적으로 지목된 타이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타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방어 논리를 담은 사안을 언론에 전달했던 김모 감사관 역시 해당 사안을 규명하는 운영쇄신 TF 진상규명팀 팀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원 운영 왜곡의 당사자 또는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 방조했던 인물들이 개혁의 얼굴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쇄신 TF가 7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선임 TF가 했던 한계가 뭐냐면 그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른바 그래서 타이거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보다 어떤 특정 권력에 부역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럼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특정 권력에 충성해서 또 다음 권력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려는 공직자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사실규명이 되고 청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를 감사원장이 된다면 한번 잘 살피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말씀을 꼭 약속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수상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서 승진 해외학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십시오. 전수점검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했던 것처럼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승진 취소라든지 보직 해임이라든지 징계, 수사 의뢰까지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달이 안 되는 동안 5년쇄신 TF가 활동을 했지만 이 제2의 감사 운영쇄신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1차 운영쇄신 TF에서 했던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차 TF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따르면은 파벌에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내에 파벌이 있다고 하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돼서 제가 파벌은 있으면 정리하고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부 자정 기능과 내부 감찰 기능을 좀 더 강화해 가는 가운데에서 위원님 우려사항 유념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던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환전, 외화저축, 외화송금 내역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거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관세청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중에 또 안 온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여기서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에 대해서 외부 자문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한 내역 그 회사와 이 비상장 주식 보유한 회사가 동일한 회사냐 했더니 그냥 자문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 회사가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여기서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방금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 사회에서의 파벌 이거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번 보시죠. 후보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하시는 게 민변 회장하셨던 거더라고요. 민변은 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민변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공직 진출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이미 변질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시죠. 이때 처음으로 민변에서 대거 공직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43명 행정, 사법, 입법에 또 이렇게 중요한 요직들을 대거 차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왔는데요. 제가 우리 입법부 국회에는 여기를 표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제는 거의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칸이 모자라서 넣지도 못했습니다. 행정부만 해도 6개월 만에 지금 11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 등등.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뭐 주 유엔 대사까지 과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지도 의심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호화롭게 공직을 다 요직을 차지하고 계세요. 예. 저는 민변에 있었다고 해서 공직 진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신, 이제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이것은 저는 단순한 정부기관 내의 파벌이 아니고요.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저는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감사원 내에 무슨 타이거파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감사원까지 모든 요직에 같은 민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변이요. 뭐 사실 시민사회 단체예요. 민변은 전문직들, 변호사들로 구성된 NGO죠. 예. 그러면 NGO는 저는 권력의 밖에서 권력을 비판할 때 정말 건강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엔 동의하십니까? 예, 민변의 활동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 단체가 저는 권력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권력 진출, 공직 진출의 어떤 스펙으로 작용한다. 저는 이것은 이미 그 시민사회 단체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사회 단체가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될 그런 권력기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과거에 이 민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계세요.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 술에 취해가지고 택시기사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까지 해가지고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은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해줘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이 민변 출신들이 또 과거사위 이런 데 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민변 변호사들, 자기가 조사한 사건에 변호를 맡아가지고 수십억 원 수임료 챙겨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은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했던 분들 그 출신 행사가 그 정부에서 제3자 면제 해법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기구 하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도덕한 일들까지 생기는 겁니다. 유명 회장 출신으로서 이런 공직사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하나의 단체, 민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시민사회 단체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거론하시는 분들이 민변 회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좀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원들의 개별적인 거취에 관해서는 민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그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발표와 또 현재의 파악하는 내용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정도를 알고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 밝히면서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제시를 했지만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832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제시한 금액, 그것도 확인된 예산만 2배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왜 굳이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 불투명했고 무리한 예산 전용 또 각종 은폐 비용이 발생하면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또 계약 및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6일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저 이전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 후보자님 먼저 2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진행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인 21g만 서면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면 조사에서 21g이 거짓 답변, 또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1차 감사 보고서에 상당한 내용 오류도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g만 서면 조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감사원 내부 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와 21g 김태형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감사 대상자들이 허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제대로 된 조사 대신에 서면 조사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걸 감사할 때 업체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 조사해야죠.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 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감사 대상자인 황모 씨, 또 김태형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아 기소를 특검이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뭐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서면 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이 사항을 보고 계십니까? 운영쇄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감사 요구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검의 종합 발표에도 그 내용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 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신다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g만 서면 조사하게 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규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으나 운영쇄신 TF에서 그 부분에서 좀 사실관계를 살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꼭 반드시 규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저 공사를 수주한 21g이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특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선정 과정의 핵심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고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원은 서면 조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생명인 이 감사원이 이런 행태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g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관저공사 감독, 준공검사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이 공문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특검은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통보,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해당 감사 조치들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적절했는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감사 요구 사항에 있다고 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감사원장 되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경우에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해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위법 부당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 재심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재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직권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임이 감사원 고위직에 있다는 게 감사원 자체 조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취임하신다면 꼭 진실 규명을 다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 고발했다가 고발을 취소하거나 수사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네, 아마 변호사 오래 하셔서 뭐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뭐 실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한두 건 있을지 몰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실제 감사 결과 뭔가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데 냉큼 그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취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이겠죠. 원칙론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선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 재심의 과정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속보를 보고 이거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요. 지금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각각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동해에 있었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양 기관이 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전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됐죠.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무죄일 뿐이거든요. 보통 감사원에서 고발하거나 국정원에서 고발한 경우에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변호사 오래 해보셔서 아시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전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예, 뭐 그러한 그런 걸로 알고 관례가 계시죠? 있는 예.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오늘 지금 방금 발표한 걸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국정원 고발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다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원은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금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아직 조치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검의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데 관여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전부 무죄 난 것은 보통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데 아직까지 항소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없고요. 국정원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국정원이 자기 기관의 명예를 걸고 고발한 사건을 스스로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감사원에 대해서도 뭔가 오더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다 고발 취하하라 이렇게 지시 내지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7인 감사위원회의 수기를 거쳐서 심의 결과로서 의결이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럴 그렇습니다. 예. 일이 가정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 대비 제가 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과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많은 감사관들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한두 명이 지시한다라고 해서 그 감사관들이 따를 일도 없고 개별 실무하는 감사관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 운영쇄신 TF도 감사 결과 그 자체는 점검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그러니까 것으로 개별 알고 감사관들, 있습니다. 실무자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후보자의 지위에서 신뢰의 어떤 또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아니 때문에 감사관들에 대해서 다만 신뢰를 못하면 우리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77년 된 제가 왜 이 점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위상과 잠깐만요.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운영쇄신 TF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거 만들어서 기존 감사 결과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게 반복되면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쇄신 TF도 이 운영 과정에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관여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꼭 유념해서 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감사원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 5억 원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게 장모나 장인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인 장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이 8년 4개월째 지금 소유권은 그 장모님 소유권이죠? 예,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근데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변호사라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8년 4개월째 전세 5억 원으로 동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인근 시세는 전세가 다 지금 9억 10억입니다. 확인해서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옆동에 산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증여세 이슈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증여세 납부는 따로 안 하셨죠?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까? 임명동이 요청하기 전에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지명 후에 이제 그것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명 후에 임명동이 전에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한 1,300만 원 가까운 1,200만 몇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미애 의원님 제일 먼저. 예. 네, 지금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되고 그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저는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주셨는데 별로 이것을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이때 용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지급 시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지급됐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10년 전의 일인데 회사에서 1억 6,8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야기 그거는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때 이것을 따로 보관할 법도 한데 안 된 게 상당히 의문이어서 다시 한번 이 보고서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내역 관련해서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걸 보면은 2010년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는 500만 원이 기부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에 합쳐서 한 49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하신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인증만 하면은 최근 5년치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속히 우리가 오후 이 질의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첨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 490만 원 중에서 한 300여만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한 것이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된 것 같고 한 190만 원 정도의 소액 후원금입니다. 예, 그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에게 소액으로 후원을 드린 것이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정치자금법상으로도 그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익명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정치자금 후원의 어떤 취지에도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제출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또 후원금을 수령하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예의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 추가로 1분 더 넣어드리죠, 김 의원님. 그거를 옳고 그르고는 후보자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보여지고 저는 정치 후원은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큰 돈도 아닌데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요구를 하냐면 감사원장의 그 직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 충돌
우려나 정치 편향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라도 후보자 본인이 얼마든지 최근 5년치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 판단의 몫으로 남겨주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 예, 좀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환전, 외화 저축, 외화 송금 내역 이 부분은 뭐 직계 비속 부분은 몰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는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굳이 배우자 부분을 뭐 못하겠다 하시는 거는 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거 본인 거는 제출하셨는데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 부인이 그 백 하나 사가지고 온 것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검찰총장보다 가벼운 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배우자까지는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동의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출돼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기본적이고 다른 공직자들도 다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뭐 배우자 거는 굳이 제출을 안 한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위원장께서 좀 자료 제출을 위한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좀 독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배준영 의원님. 예, 우선은 후보자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요청하신 6가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동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전에도 있었던가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런 자료 제출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개인의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밝히셨는데 아무런 의혹 없이 이것저것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쌍끌이식 저인망 이거는 좀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후보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정과 답 임야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게 혹시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가지고 제출을 명의하셨지만 이미 그 후보자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랩 어카운트에 KB증권에서 임의로 우량 회사의 주식에 10여 주식, 20여 개 주식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것도 의혹도 전혀 없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미담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부금 내역도 보니까 후보자가 평생 함께했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 민변을 위해서 오히려 기부를 하시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리산 생명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생태지평 이런 것을 오히려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어떤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도 꾸준히 해오셨구나라는 점을 저는 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액만도 거의 5천여만 원에 달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원하시는 거 중에 특별히 그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는 뭐 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부터는 자식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자식이 지금 후보자의 감사원장 하는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한번 돌이켜 우리가 처음부터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의혹 때문에 봐야 한다면 송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는 자료를 내는 건 좋지만 일단은 아니 자식 초, 중, 고 생활기록부를 다 내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 자식이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 의혹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원천적인 자료를 쌍끌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예, 배준영 의원님. 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 청문회가 헛바퀴 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청문회는 그 결국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의결을 하기 위한 우리가 사전 준비 단계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공전시켜 갖고 결국 국회 권위가 사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 자금 기부 내역은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 시스템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최근 5년치 확인이 그냥 가능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진 의원님이 방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군법 위반 및 징계 및 처벌 내역? 위원장님 이런 거 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국회가 웃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우습게 해버리고 감사원장을 검증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감사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영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청문회 엉터리로 하고 자료 안 내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는 거 무시해버리고 이거는요 감사원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대로는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몇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입씨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니 중간에 위원장님 아니 시간 좀 끊어주세요. 시간 끊어주세요. 시간 정리. 네, 추가 1분 더 드릴게요. 네. 예. 아니 그리고 범칙금 과태료 자료는 다 냈어요. 잠깐만. 사실관계가 좀 틀린 상태에서 잠깐 시간 주고. 그거를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네.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이게 토론입니까 아니면 아니. 진행 발언입니까? 우선은 그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현희 의원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추가 1분에서 네. 예. 제가 갉아먹은 시간 좀 보충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우리 감사위원들은 인청위원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하나도 동의 안 하셔갖고 지금 저희한테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제가 오전에 그 정회 요청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시간이나 때우고 깜깜이 그 청문회 하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제대로 된 그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자는 게 저희 제 그 야당 간사로서의 의견이고 적어도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약한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청문회 증거 자료를 갖고 해도 괜찮은지 저희 야당 의원님들과 다시 좀 협의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김기표 의원님. 예. 우리 이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발언 좀 예.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배준영 위원님과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는 이미 75%의 자료 제출을 했고 또 추가로
그 야당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관련한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하는데 후보자를 그 탓하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계속 그 윽박지르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 중에 보면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20년치 국내 및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후보는 본인 거는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특히 그 직계 좀비속은 이미 그 독립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 20년치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 및 배우자 좀비 속에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 후보자와 배우자는 그 정보동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 관련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인은 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고 필요한 배우자도 필요한 부분은 또 동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대신 자녀에 대한 부분,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인권이 있고 이미 성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본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보 제공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문회가 이게 무슨 사생활 그 먼지털이 식으로 해서 사생활 터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 감사원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감사원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지명되셨는데 감사원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전에 해왔던 그런 식의 먼지털이식, 신상털이식 이런 식의 그 자료 제출 요구는 좀 지양을 하는 게 맞고 지금도 오전에 감사원의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그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돼서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인 예, 지금 뭐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셨는데 우선 그 국민의힘 간사께서 그 위원님들 간의 협의 및 그 우리 후보자께서 또 이 소위 자료 제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을 하시면서 정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내면 또 다른 자료 내야 할 겁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97조부터 4개의 조를 할애해가지고 헌법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철저하게 유지돼야 될 조직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권에 부역한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절에 대한 평가를 후보자의 지위에서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거나 현재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사원 내부의 사기도 저하되어서 자칫 역량의 소실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일이고 거기에 그동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낭비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소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마치 저는 감사원의 그런 모습을 전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친위대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막 나가서 감사해버리고 그걸 수사의뢰하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 백보양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고 치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한계 같은 게 기존에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저번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것 자체가 뭐 본래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외관 자체도 너무 감사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뭐랄까 점잖은 모습이랄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1심 판결이 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좀 보면 이게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TV보다 감사에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알려진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 보도 들으신 적 있죠? 네, 운영쇄신 TF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 발표 과정에서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이 그래서 유병호가 2022년 6월 16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에 감사원은 바로 다음 날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그리고 감사원은 그래서 영장도 없이 마구 아까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규정만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에 응해라 해놓고 안 하면 감사방해라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 진짜 본 감사를 담당한 김모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2022년 8월 부의사관으로 승진했고 그로부터 1년 만에 2023년 7월에 특별조사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 국장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 원전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로 일명 타이거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어서요. 다만 운영쇄신 TF의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큰 줄거리는 알고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순차 기소되고 이후 60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5년 12월 26일 사건 발생 5년 기소 3년 만에 1심 전원 다 무죄 선고됐어요. 그게 검찰의 25개 공소 사실이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검찰이 25개에 걸쳐서 기소를 했고 그것의 바탕은 감사원의 감사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된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판결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국정원에서 고발 취하했다는 기사가 떴고 일부 동료 의원께서 그 고발 취하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22년 6월 20일 날 검사 출신 감찰 심의관이 주도로 동해 서해 사건 등에 대해서 감찰 조사에 국정원에서 착수를 했어요. 이건 뭐 감사원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7월 6일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희 법사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계속 사석에서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첩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록에 그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에서 하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국정원이 고발을 했다면 지금 고발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뭐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상태에서도 고발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면 국가기관이 그럼 고발을 취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아까 존경한 이기현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간 감사원이 아주 무도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쿠데타로까지 이어진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정권이 그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고 정치적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지난 정권 죽이기에 올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심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국가기관으로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의 어떤 의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도 취지를 살려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의 국가기관이 했던 일의 연속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의 정권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었고 그 정권이 했던 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건 국가가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딴 얘기인데요. 아까 SK 사건, SK 자문 얘기했잖아요. 방대한 자료도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자료도 준비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히라도 그게 어떤 자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 뭐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도 납득하실 것이고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동일한 반도체 직업병이 더 유의미하게 발생했다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측에서 과거의 작업 환경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그 원인이 질병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작업 환경 개선책을 SK 하이닉스의 세계적 수준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서 산업보건 검증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사회 전문가 7명과 사내 노조와 사측 둘 해서 4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 7명의 전문가 중에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예방의학을 산업의학 하는 의학 전문가가 4인이었고 법률가가 저였고 환경보건 교수 전문가가 1명이었고 여성환경 운동을 하는 사회단체 인사가 또 1명,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회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숨김이나 없이 투명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7명의 그 위원들이 각각 요 3가지 주제 작업환경 조사평가하고 작업환경과 전현직 직원의 고용함 등 질병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고 3만 명 SK 하이닉스 직원 3만 명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그 질적 인터뷰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상관관계를 하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수준에 맞는 작업 환경 개선 방안도 제시하면서 나아가서 SK 하이닉스 현 직원들에게 발병된 것을 어떻게 지원 보상할 것이냐 그래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냐라고는 지원 보상 체계를 좀 세우는 그런 연구 용역이 시급했고 그 연구 용역에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팀을 꾸려서 26명의 연구위원들이 1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서 사회에 국회에도 그 보고 결과를 알려드렸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고 그 공개된 자료가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 제공해줬던 보고서입니다. 독립하여 어떤 산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런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런 등등의 활동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회사는 지원에만 주력하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